그러고 나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적용을 해보고 사업소득까지 있어서 9월 달에 사업소득 정리를 하셔야 될 분은 그때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 아빠를 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적공제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공제 활용을 하시면 세금을 종합소득 납부할 거를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연시키는 게 시드머니의 전략 중에 첫 번째입니다. 돈을 이연시켜라. 연말정산을 시드머니에 얘기한 이유가 돈의 이연입니다. 그러면서 돈의 이연이 되면서 내가 추가적으로 그 돈 쓴 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즉 이자를 내지 않아요. 네. 백억 부자님 이제 사람이 없으면 방법을 달리 해야죠. 다른 방법이 하는 방법이 뒤에 가서 나옵니다. 백억 부자님이 이제 뭐 네, 이제 부모님, 조부모님 이제 뭐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뒤에 가서 이제 방법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방법이 또 있어요. 네, 뒤로 가서 이제 이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 내가 이제 세금을 가지고 정부만 나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역으로 정부도, 내가 활용을 하면은 나한테 득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머릿속에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총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근데, 이게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종합소득에, 확보를 할 때, 여기 총소득에는 이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게 소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 공제라는 게 나오죠. 그럼 종합소득에서는 종합소득 공제라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을 벌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돈이 들었을 거다라고 해서 공제를 기본적으로 해줘요. 그래서 기본 공제를 끝나고 나서 거기가 이제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 금액.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기준으로 해서 부양가족이 되고 안 되고 소득에 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적공제라는 말이 나오고 연금 보험료공제, 특별소득 밖의 소득공제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공통점이 뭐냐 여기서 소득공제라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소득공제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세액공제라고 있어요. 세액공제. 세액공제하고 소득공제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대표적인 그 소득공제가 뭐가 들어있냐면 특별소득공제에 들어있는 카드입니다. 카드. 신용카드 쓰잖아요. 그 신용카드를 많이 쓰자 적게 쓰자 뭐 처음에 첫 달에는 뭐 카드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카드를 쓰고 이런 얘기들은 지난 작년 시드머니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혹시 모르시겠으면 시드머니 강의를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소득공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공제라든지 그다음에 연금보험공제 그다음에 이자 납부를 하셨잖아요. 대출 이자. 그래서 대출 이자 납부한 것들 그게 이제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세액공제라고 있어요.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제 요런 공제들 종합소득 공제들을 하게 되면 가세 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가세 표준 금액 그렇죠. 연애 얘기한 거 신용카드 공제 30, 카드 현금 30%뭐 이런 거 이게 여기가 이게 특별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거예요. 카드 공제가. 그래서 이제 가세 표준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이 가세 표준 금액이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특별하게 드리면 좋겠죠.
연봉이 예를 들어서 6천이다. 6천만 원이에요.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 근데 만약에 사업소득이 있어요. 사업소득이 2천만 원이 있어요. 이제 합이 8천만 원인 겁니다. 8천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요 총액이 이렇게 되기 그대로 6천만 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것들을 해서 6천만 원 벌어들이면 이 정도는 네가 뭐 돈 버는데 돈이 들었어 라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요일표가 있어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공제가 됐다고 치면 근로소득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이 되는 요 순간부터 이 공제들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카드 공제라든지 말씀드렸던 카드 공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빠, 엄빠를 넣는 거죠. 그 애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했더니 2천만 원이래요. 공제가.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을 뺐더니 여기 과세 표준 이게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이 과세 표준 2천만 원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2천만 원 되는. 그래서 이 2천만 원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또 뭐가 나와요? 세액공제가 나와요. 세액공제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월세 세액공제를 합니다. 월세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고 또 자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녀 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세액공제 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서 이 2천만 원에다가 우선 세율을 이제 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뒤에 자료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뒤에 자료에서 요번에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기존엔 1,200만 원이었는데 여기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구간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써 있는 게 뭐예요? 과세 표준. 이렇게 되어 있죠. 과세 표준. 이 과세 표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1,400만 원 넘고 그럼 이렇게 이제 1,400에서 5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이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2천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 지금 세율이 84만 원 플러스 이제 나머지 1,400만 원 초과한 금액에 15%를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1,400만 원 초과한 금액 이게 85만 원, 85만 원 더하기 1,400만 원 초과한 건 600만 원이죠. 여기에 15%를 적용을 한다는 얘기. 15%를 적용을 하면은 90만 원. 이거 두 개 합하면 85만 원을 치고 90만 원 더하면 175만 원이 세금으로 결정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산출세액이 나오게 돼요. 세액공제가 없다. 나 월세도 안 냈고 자녀도 없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산출세액이 바로 결정세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정세액이.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얼마라고 했죠? 얼마 10만 원씩 한도 140만 원 얘기했었잖아요. 140만 원. 이 140만 원을 140만 원을 납부를 했는데 나의 결정세금이 175만 원이 돼요. 그러면 내가 환급받을 돈은 얼마? 환급받을 돈은 얼마예요? 대곡자 상가님? 환급받을 돈은 얼마? 빨리 아무나 맞춰보세요. 환급받을 돈은 얼마? 240만 원에서 매월 20만 원씩 시간을 내니까 240만 원을 냈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을 해보니까 175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240만 원 빼기 175만 원. 그러면 65만 원이 환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기는 게 어떤 거냐? 여기 봐보세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해서 여기서 세액 공제를 하는 거죠. 산출세액이 175만 원인데 70만 원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결정세액이 얼마가 됐어요? 100만 원이 됐어요. 결정세액이.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 되면
환급받을 돈은 얼마?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 됐으면 환급받을 돈이 얼마? 이거 대답하시면서 하시는 게 본인이 이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140만 원이에요. 140만 원. 그리고 이거 이해 안 되면 뒤에 가서 다시 질문하시면 돼요. 지금 이해 안 됐다고 해서 조급하실 필요 없어요. 140만 원. 이거는 되게 산수적인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20만 원씩 공제했었으니까 그 예시를 시작한 거예요. 월 20만 원씩. 그래서 240만 원에서 170 네, 그만. 240만 원에서 예시를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240만 원에서 170만 원, 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월세 공제, 다자녀 공제 해서 175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이제 차감을 하고 나서 이게 결정세액이 되면은 이제 240만 원을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전화 오는 게 아니라 빵 징징거리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 기본 공제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 부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공제, 인적 공제 이 부분을 뒤로 바꾸면은 이제 종합과세 할 때 활용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특별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하는 거고, 이제 근로소득 공제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들이 중요합니다. 만 20세 이하일 경우에만 자녀 공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모 같은 경우에는 64년생 이상, 만 60세 이상이 돼야지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소득이 있으면 또 안 돼요. 소득이 있으면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500만 원. 총 급여액의 500만 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좌우에 아까 보시면 여기 써 있죠. 총 급여액이 얼마여야 된다고요? 부양가족이 되려면 500만 원입니다. 500만. 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이렇게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연금소득도 마찬가지로 금액 일정 금액 이하여야지 부양가족이 들어가는데, 연금소득을 많이 받으면 부양가족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근로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로소득 500만 원. 근로소득 500만 원이에요. 근로소득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연봉 6천만 원 받은 사람은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하는 부부들 경우에 요 다른 배우자 밑으로 부양가족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그래서 총 급여에 그러면은 이제 부양가족으로 이제 엄마 아빠를 놓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알바를 한다 그러면 얼마까지는 세금 신고하라? 500만 원까지. 근데 그 이상은 세금 신고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내가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면은 이게 부정공제가 되겠죠. 부정공제. 그래서 부정공제가 되기 때문에 토해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로소득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로소득. 여기 써 있잖아요.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500만 원. 네, 근로소득만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만 500만 원인데 이거를 다른 소득으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잘못 아는 게 병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지. 요 자료 있어요. 자료 있으니까 다시 꼭 보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이 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족들 중에 연령, 그죠? 생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할머니 시골에 살아도 부양가족 넣어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생계라는 요건 자체가 내가 부양을 하냐 안 하냐의 이제 그거의 주안점이기 때문에 연령이랑 소득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해서 부양가족을 넣을 수 있고 이게 인적공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공제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오면은 이 과세표준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한다고 했어요. 세율을. 과세표준이 나오면.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세액공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그것도 이제 좀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금액이 좀 낮아지는데 이게 기존에 얼마였냐? 작년까지는 1,2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 시드머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1,200만 원이었고 근데 이게 1,400으로 바뀌었고 이 5천만 원이 작년에는 4,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천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1년이 지난 사이에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완화를 해준 거죠. 완화를. 기존에 1,200만 원이었을 때는 6% 세율이었는데 지금 1,400만 원까지 6% 세율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면 작년에는 1,200만 원까지면 72만 원, 72만 원에 초과한 200만 원은 15%를 적용을 해야 돼요. 15%를 적용을 해야 돼. 그러면 200만 원에 15%를 적용을 하면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얼마를 내야 되냐?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102만 원을 세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102만 원. 근데 올해 1,400만 원이면은 1,400만 원까지 몇 프로예요? 6%. 1,400만 원까지 6%입니다. 하루에 24, 6일은 6, 84만 원.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1,400만 원의 가섭표준이 1,400만 원이라고 했었을 때 작년에는 102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올해는 84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18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8만 원이. 8만 원이. 이렇게 해서 변동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세 표준 구간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중요하죠. 특히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냐면요. 24% 구간, 19% 구간에 포함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5천만 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허들이 들어가면서 돈을 올해는 좀 세이브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예고 드린 것처럼 연금저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또 알려드리면 도움이 이제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 지금 보면은 연금저축이든 개인형 퇴직연금이든 중요한 게 뭐냐? 노후를 위한 자금입니다. 노후를 위한. 그래서 노후를 위한 자금인데 이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무작정 공제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냐? 라고 따져봤을 때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사람들이 되게 착각을 해요. 공제라는 한 측면만 알고 거기에 막 달려들어요. 공제를 해준다는 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에서 500만 원 공제해준다, 900만 원 공제해준다. 이 900만 원 공제와 내가 낸 세금이 얼마라고요? 240만 원이에요. 내가 낸 세금이 240만 원인데 이 9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240만 원이기 때문에 이 9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해 현금이 900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900이. 그러면은 아니 근데 내가 연금으로 받을 건데 900 나중에 연금 생각하면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연봉이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연금 900을 넣으면 이게 돼. 연봉 3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회초년생들이. 근데 사회초년생 때부터 연금을 900씩 넣어요. 공제를 받겠다고. 이게 바람직한 선택일까요? 연금을 가입하는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연금을 가입한 시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게 현생을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을 만들어요. 잘못 알고 있고 일방적으로 막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연금 가입해라, 연금 가입해라,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금 가입해라.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미혼인데 40이 넘었어. 이러신 분들한테 은행 직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연금 가입을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연금을 가입해래요. 근데 또 이거 IRP를 그렇게 가입을 하게 만듭니다. IRP를 가입을 하게 되면 IRP를 가입하고 뭐예요? 심지어는 점심도 사줘요. 은행원이. 내지는 진짜 별 볼 일 없게 제일 작게는 수박, 쿠폰을 날려줍니다. IRP 가입했다고. 세상에 공짜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분양권 사고 나서 나에게 소고기를 사주면 내가 속았구나. IRP를 가입을 했는데 점심을 사주면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맛있는 거 먹으면 결국에는 내가 속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맛있으면 맛있을수록 내가 크게 당했구나.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왜 그거를 가입을 시킬까요? 본인 수당 생기고, 그죠? 본인 수당 생기고 가입을 했으니까. 근데 이 IRP 가입을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뒤에 가서 얘기 나오겠지만 IRP는 어렵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IRP는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IRP가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언제 가입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IRP를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10월 29일까지 마지막으로 돈을 따뿍따뿍 넣어서 이렇게 900만 원 IRP만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900만 원까지 연금도 가입하셨다면은 300만 원, 600만 원 나눠서 이렇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연금을 말씀드리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 아까 전에 보셨죠? 어느 단계에 있어요? 이거를 기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세액공제 여기 있습니다. 세액이 결정되고 나서 세액공제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세액공제를. 그럼 이제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도 일을 하시고 돈을 벌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 연금입니다. 연금.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을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언제 해요? 사업소득을 같이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을 하시면 그때 세액공제를 반영을 하면 내가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겠죠. 그때로 이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많이 환급을 받거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이연을 시키는 거예요. 이연을 시켜서 5월 달로 넘겨서 그때 많이 낼 세금을 이거 공제를 포함시키면서 세이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이브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뭔가 내가 가입을 했다. 가입을 했는데 선물을 줄 수는 있어요. 선물이 비싸면 비쌀수록 내가 호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 내드렸어요. 가입을 했어요.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비싸요. 호구입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가입을 했는데 선물이 별 본지 않아. 그러면은 적당히 이제 든 겁니다. 네, 적당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물도 안 준 거면은 이제 완전 당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연금계좌 가입 가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연금계좌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운용 상품이 연금 펀드예요. 연금 펀드. 연금 펀드.
그래서 은행에 가시면은 연금 이 저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연금 펀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 은행 직원이 뭐 공제돼요, 공제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공제되는 펀드가 뭔지 아니면 연금 저축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은행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냥 은행원이 네, 공제돼요, 공제돼요. 가입을 해서 1년을 열심히 납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제가 안 되네. 그래서 2월 달에 따지러 갔더니 직원이 다른 지점으로 갔네. 그 직원이 잘못했을까요? 본인이 잘못. 본인이. 서로 알지도 못하고 파악도 안 하고 단순하게 해준다니까 그걸 더 해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연금펀드 같은 경우는 한 금융사에서 여러 개 계좌에 개설이 합니다. 반대로 IRP는 한 금융회사에 한 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IRP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려면 좋은 거 나쁜 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위험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기본적으로 알 거를 알면서 운용을 하면서 조금 지식이 늘린 상태에서 IRP 얘기를 추가적으로 좀 더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액공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00만 원. IRP만 들면은 900만 원. 근데 연금계좌 600만 원 들고 IRP도 들겠다고 하면은 300만 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900만 원까지 공제를 드는 겁니다. 네, 모르는 거는 하시는 은행원이 꼬셔도 하지 않으시는 게. 근데 이제 그 IRP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연금 개시의 나이는 95세입니다. 95세. 9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돈이 그래도 일정 정도 이렇게 매월 900만 원이니 얼마니 늘 수 있는 나이 이거를 듣고 여력이 괜찮으신 분이 언제냐부터냐면은 45세 이후부터 45세 이후부터는 못해도 차부장급이 이제 되고요. 내지는 회사의 팀장이 되고요. 이러면 어쨌든 소득이 높은 상태에서 그때부터 연금을 넣어서 그리고 당연히 소득도 높으니까 공제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소득이 높으니까. 공제도 많이 받으려고 하려 그러면 그때부터 연금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랑 요거 내용 정리를 어디 가도 이거 볼 수 없어요. 정리를 엄청 잘 해놓은 거예요. 다른 거 이제 보시면은 이거 내용 보시는 거랑 결국에는 다른 거 한참 보다가 요거 보시면 이게 한 방에 정리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가입을 언제 할 것인가도 중요한데 이게 결국에는 큰 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연을 하는 겁니다. 이연. 자, 지금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시작할 때 에그 전략이라고 했어요. 입니다. 이. 이가 아까 뭐라 그랬죠? 계속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가 뭐죠? 한국말로 쓰세요. 영어로 쓰려고 하지 말고. 익스체인지라고 쓰시면 되죠. 익스체인지, 그리고 타임. 이연이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얘기하는 게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을 활용한 거예요. 세금을 떼는데 세금을 지금 많이 떼는 게 아니라 적게 떼는 거고요. 그 적게 뗀 거를 미래에 어떻게 해요? 갚는 거예요. 갚는 거. 이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 타임입니다. 시간을 교환하는 겁니다. 시간을 교환해서 돈을 벌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금이라는 게 그런 효과를 냅니다.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 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IRP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연금저축만 가입을 하셔라.
근데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서 IRP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면 IRP도 가입을 해도 된다. 단 언제? IRP를 먼저 가입을 하려면 지금 현재 45세 전후라고 한다면 연금저축에 대해서 소액만 납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50세,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럼 50세에 IRP를 가입하셔도 5년 동안 불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셔도 왜냐면 어쨌든 중요한 게 현생도 살아가야 되는데 현생에 미래를 위한 돈으로 현생의 돈을 미래로 많이 밀어넣으면 현생이 많이 고달파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다른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형식이 됩니다. 예비 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생각을 잘 해보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기부금 세액공제 여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을 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델방에서 한번 얘기 나왔던 무기님이 얘기했던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10만 원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납부하는 10만 원 전액을 그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10만 원을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 전액을 다 받는 거죠. 세액공제를 한다는 의미는 내 돈 10만 원을 덜 내거나 덜 납부를 하거나 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연금계좌도 기존에 얼마였어요?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만 원까지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올해 대학을 가거나 이런 그 자녀들을 가신 분들은 수능료, 대학 입학 전형료 이게 뭐에 포함된다고요? 교육. 이게 교육비도 대액 중요하죠.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전면이 중소기업 전면이 됩니다. 청년이어야 됩니다. 청년. 지금 34세를 넘었다면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에 34세를 넘었다. 그러면 안 되고 또 하나 중소기업에 다녀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아니다. 대기업에 다닌다. 그러면 대기업에 다니는 걸 축하드리면서 더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 것들 활용을 해서 카드 공제 내역이라든지 상세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1월 15일부터입니다. 언제? 4년. 1월 15일 날 들어가시면 연말정산에 관련 내용 확인할 수 있고 현재도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는 있어요. 신용카드 올해 9월까지 쓴 내역.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나 9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보너스가 있습니다. 1-1 1단계 월급쟁이 그들을 위한 연말정산이 1이었어요. 그럼 보너스 1-1은 뭐냐? 월급쟁이, 투자자산, 세금, 연말정산. 이게 중요하겠죠. 투자재산, 월급쟁인데 올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세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내가 만약에 올해 부동산을 투자를 했거나 현재 대량으로 많은 부동산을 했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미리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그 큰 틀에서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근로소득자인데 그 근로소득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인 그 돈들은 거기에서 쓸 거 쓰고 뺄 거 빼고 하면은 그게 영업이익이 됩니다. 영업이익. 그리고 나서 부동산 법인이든 뭐 법인이든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부동산 법인이라는 게 별도 없어요. 그냥 법인이지. 근데 법인이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거기서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합니다. 그 처분이익은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죠. 영업 외적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그런 소득이 합쳐져서
올 1년 동안 내가 그래서 얼마 벌었냐. 이런 것들을 투트랙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생각하고 근로소득 돈 번 거를 관리를 하고 하신다 그러면 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6억 이하는 1%. 사람들이 지금 계속 중과에 이제 휘둘린 나머지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에 정상세금이 얼마인지를 까먹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6억 이하는 1%의 세금을 내는 거고, 그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비과세도 받지만 취득세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감면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기셔야 되고 9억에서 9억 사이가 된다라고 하면은 비대를 합니다. 대충 2%에서 구간에서 1%부터 2% 구간까지로 이 가액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6억 초과이니까. 그렇게 되고 9억 초과에 대해서는 3%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막 3주택 이러신 분들이 또 추가로 주택을 하려고 할 때는 중과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중과. 그래서 뭐 12%가 된다든지 8%가 된다든지 이 중과에 너무 사람들이 이번 부동산 시장에 또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취득세가 원래 8% 12%인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1, 2, 3입니다. 1, 2,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게 세금 중에 취득세 내는 것 중에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상속입니다. 상속. 그리고 상속의 무상취득. 상속의 무상취득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상속도 좋은 거고 증여도 좋은 거고. 그죠? 네. 증여. 여기 지금 보시면 2.3, 2.8,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공통적으로 봤더니 2자로 시작하네. 취득세가. 기억을 하나 하시면 돼요. 상속, 그다음에 증여. 근데 여기는 2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3자로 시작하네요. 근데 2를 뺐더니 1.5가 나와요. 1.5. 2를 뺐더니. 그래서 여기 뒤에 요것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렇게. 예, 1자를 빼고 났더니 남는 게 1.5예요. 1.5. 그러면은 증여. 여기 보시면 8, 1, 5. 보이시나요? 815? 815가 뭐예요? 광복입니다. 광복에 대해서 다시 일본 놈들한테 뺏겼던 나라 땅을 강제로 증여된 거죠. 강제로 증여된 거를 다시 갖는 거예요. 강제로 증여된 거. 네. 증여를 갖고 온 게 815 광복이 된 거죠. 광복. 증여는 815.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준점이 2니까 세율이 이 정도 되겠구나. 또 부모님이 어떻게 해줘요? 돈 많은 부모님들이 상속을 해줘요. 그럼 뭐예요? 8, 38강땡이 제일 좋죠. 38강땡과 815가 되면은 무상으로 취득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주택을 사면은 부자의 기준은 뭐다? 세 채입니다. 세 채. 그래서 1, 3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2, 3.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뒤에 이제 보시면은 지금 문제가 됐던 게 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네, 조정지역이라는 것들이 생겨서 조정지역에서의 두 번째 주택을 사면 8%, 첫 번째 주택은 12%, 4주택도 12%, 비조정지역이면은 지금 2주택까지는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 3주택부터 8%입니다. 서울 전역은 지금 이 4개구, 4개구죠. 강남 3구를 얘기하려다가 4개구, 용산구 포함해가지고 강남 3구, 그래서 총 4개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조정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비조정지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펠롭님이 현재 예를 들어서 용산구에 집이 한 채 있어요. 용산구에 집이 한 채 있는데
도봉구에 봤더니 싼 집이 하나 나왔어. 그거를 취득을 하면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샬로님이 용산에 집이 한 채가 있고 도봉구에 금매 갭 3천짜리가 나왔어. 그거를 써. 그러면은 취득세는 얼마? 그래서 자, 용산에 집을 갖고 있는데 도봉사는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 멀어서. 그래서 제가 있는 돈 힘껏 넣어서 용산에다가 집이 있는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송파에 집을 샀어. 그러면 취득세는 얼마? 내가 용산에 살고 있는데 송파에 집을 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취득세는 얼마? 8%. 부동산 공부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회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구로에 살아. 내가 구로에 살아. 구로에 살고 있는데 두 번째 집을 강남에 드디어 입성을 해. 구로에 살다가. 근데 구로에 있는 집도 살기 싫어. 세를 유지하고 싶어. 강남을 샀어. 어떻게 돼요? 구로도 갖고 가고 싶고 강남도 갖고 가고 싶고 두 번째 주택이 강남입니다. 어떻게? 취득세는 얼마? 취득세는 얼마죠? 8%. 그렇죠. 두 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잘 계산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울 집 사기 좋을 때다. 이조정 지역 주택까지. 서울 4개국 이조정 지역이.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취득 관련한 세금을 얘기를 했고, 재산세가 이제 보유세로 넘어가면 보유세 관련 내용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갖고 계신 분은 건물 이제 재산세 변동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봐보세요. 개인이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2주택 이하일 때 세율이고 개인입니다. 개인. 3주택을 보유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별도 합산입니다. 이 별도 합산의 80억은 건물만 해당이 됩니다. 80억이 공시지가 80억이 돼야 됩니다. 건물이. 건물이 공시지가 80억이 달라 그러면 실제 거래가는 얼마일까요? 80억. 공시지가 80억. 80억이 되려면 거래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0억에서 200억은 돼야 합산의 종합소득.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낼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느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꾸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 자, 여기서 이제 봐보세요. 50억이에요. 50억. 압구정 현대. 압구정 현대. 압구정 현대가 이제 50억짜리를 들고 있으면 이렇게 주택 이하일 때 공제를 받는다고 치더라도
그 공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어떻게? 25억이 됐어. 그래도 종부세 얼마를 내요? 1.3%예요. 그러면 25억에 1.3% 얼마인가요? 제가 오늘 계산기 준비해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3%입니다. 1.3%. 1.3% 하면은 얼마 나와요? 종부세가? 단순 계산 해보자는 거예요. 단순 계산. 뭐 다른 공제도 있지만. 얼마 나온다? 25억 곱하기 1.3%. 1250만원. 325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건물 50억짜리 갖고 있으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건물주는 여기라고요. 뭐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니까 이쪽이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50억을 받아요. 여기 50억의 가표가 있어요? 50억이 있어요? 50억 껴주지도 않아요. 그럼 종부세는 얼마? 건물주의 종부세는? 건물주의 종부세는? 건물주의 종부세는? 건물 50억짜리예요. 빵이에요. 빵. 1,500만 원이라고 얘기하시면 큰일 나는 소리 하는. 여기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주택만 3억, 6억, 15억, 12억, 25억 있는 거예요. 여기 200억이에요. 200억, 200억, 400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0억, 400억. 공제율이 80%예요. 80%. 80%까지는 안 해준. 그냥 너는 건물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건물도 아니야. 건물 사시면 종부세가 없습니다. 건물 사시면. 그러면 이게 또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게 되는 거죠. 시간과 돈을 바꾸는 겁니다. 시간과 돈을. 누군가는 주택을 사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고요. 누군가는 건물을 사서 시간을 보내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는 계속 흘리면서 10년을 가는 거고요. 누구는 흘리지 않고 10년을 가는 거고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아무리 무슨 세법 강의를 듣고 무슨 강의를 듣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 물건이랑 어떻게 되냐라는 거에 대한 강의는 없습니다. 다 어디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파트, 여기. 그래서 뭐 종부세가 중과됩니다. 어쩝니다. 맨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세금 내란 얘기예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종부세 어떻게 된다고요? 얼마? 빵. 돈 벌어들였습니다. 똑같은 이 라인을 보세요. 50억짜리 압구정 현대를 들고 있으면 50억짜리 그래서 공제를 받아서 25억이 된다고 하면은 3,250만 원을 내야 돼요. 언제? 12월 15일 날. 12월 15일 날. 12월 15일 날 병아리님. 12월 15일 날 3,250만 원. 있어요? 3,250만 원 12월 15일 날 납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납부하실 거예요? 돈이 없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마통은 이자 안 나가요? 할부되죠. 할부돼도 적지는 않죠. 분할 납부 되죠. 대갈님 그날 세금 내고 오셨네요. 세금 내고 오셨답니다. 플렉스하고. 자, 그래서 이거 잘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에요. 그 위에 뭐라고 해서 개인. 법인. 지금 법인 투자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으신 분 중에서 당연히 법인이 있겠죠. 법인이 있는데 아파트를 들고 있다. 그죠? 아파트 들고 있다. 똑같아요. 아파트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단 한 채를 갖고 있어도 단 한 채. 그죠? 2주택 이하. 단 한 채를 갖고 있어도 몇 프로를 내야 돼요? 3억 이하. 1억 이하짜리를 갖고 있어도 얼마를 내야 된다고요? 2.7%. 3주택 이상이다.
1억 미만짜리, 1억짜리 미만짜리 곱하기 3개. 이렇게 된 거죠. 3주택을 갖고 있어요. 몇 프로? 프로. 그나마도 6%에서, 그래, 니네 봐줬다. 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지난, 1억 미만짜리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심취해서 사신 분들이 있어요. 열채 샀다. 그거는 가액이 얼마? 10억입니다. 10억. 그래서 뭐 공제받고 뭐하고 이렇게 한다고 치고, 네. 그래서 이제 단순 계산을 해볼게요. 공제받아서 6억이에요. 6억. 열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채 갖고 있다. 그래서 공제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20억이에요. 20억. 그럼 6억이면 여기에요. 여기. 12억이면 여기요. 여기. 단일세율 5%니까. 그래서 6억에다가 5%를 곱해요. 6억에 5%는 얼마? 6억 곱하기 5% 얼마? 6억 곱하기 5% 얼마? 10%는 얼마예요? 6억에 10%. 3천만 원. 6억에 5%. 3천만 원. 근데 1억 미만이 올랐어요? 자, 40채 있다. 공제를 다 받았어. 그래서 이제 과세표준이 20억이야. 그럼 몇 프로 곱해요? 5%. 그러면 종부세 얼마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10개 중에 300만 원씩 올라주면 좋은데 그 중에 절반이 3천만 원씩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죠? 답이 안 나와요. 자, 거꾸로 20억 남았어. 40채 20억. 5% 곱하면 1억.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40채 1억씩 매년 현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 채 갖고 있다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안녕하신지 오겐키 데스까를 외쳐보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오겐키 데스까를 보내시면 돼요. 1억이에요, 1억. 그래서 법인으로 들어가 있는 물건들 한번 잘 생각해 보는데 다시 또 이쪽으로 왔어요. 별도 합산 뭐라 그랬어요? 별도 합산 여기 어느 구간이라고요? 여기 어느 구간이라고요? 건물주 구간이라고. 건물주 구간. 그러면 최근에 건물을 산 박소님은 종부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 23억 천. 봐봐요. 23억 천. 23억 천은 여기 구간에 뭐 공제를 해준다고 치고 12억 구간에 들어간다고 치고 2.7%를 계산을 해봐요. 2.7%를 12억 구간에 들어간다 치고 공제를 받아서 근데 2.7% 곱하면 얼마 세금을 내요? 23억 천에서 12억을 한다고 치고 2.7억을 2.7%를 곱하면 3,240만 원. 3,240만 원. 세금을 납부를 하십니다. 근데 같은 돈 23억 천이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세금을 안 내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네. 돈은 같은 돈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죠. 머리 5마리.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 거기에서 공제, 후에 그게 과세표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50억의 시세가 50억, 시세가 50억짜리를 공제를 하고 해서 25억이라고 치자 얘기를 한 거예요. 공제를 해주고 50억짜리 시세 50억.
시세 50억인데 공제 등등등 하니까 그래 보수적으로 잡아서 25억이라 치고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압구정 현대를 사게 되면 50억짜리 압구정 현대를 사게 되면 공제해줘도 25억 구간에 들어갑니다. 25억 구간에 50억짜리 시세 50억짜리 사면 25억짜리를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법인인데 개인으로 해도 1.3% 아까 계산했죠? 3,250만 원. 3,250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3,250만 원 10월 15일 날 내면은 눈물이 흐르죠. 네, 눈물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하시고 같은 돈 50억인데 어떤 거를 사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건물주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주라고 해서 건물을 한 푼도 안 내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여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건물주도 이제 뭐는 내요? 종부세 안 내고 재산세는 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봐요. 재산세. 주택도 재산세를 내네. 건물주도 재산세를 내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주택 갖고 있으신 분은 종부세를 내는데 건물주는 종부세를 안 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유유적절하게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보유세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양도세 관련해서 이제 변경을 해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개정이 제대로 지금 안 됐어요. 지금 지난 올 초에 이거를 개정을 해서 1년 이상이게 되면 요 세율이 기본 세율로 바뀐다고 했는데 아직 개정 안 됐습니다. 개정 안 되고 그대로요. 이대로 21년 6월 달 그대로입니다. 아직 바뀐 게 없어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중과나 이런 부분은 올해까지도 중과 배제를 해주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잘 파악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활용을 좀 하시되 이거를 어떻게 일주일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찬찬히 보시면은 자료와 함께 제가 얘기해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실 게 찬찬히 보시면서 생각해 볼 게 아, 내가 연봉 6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그렇게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연봉 6천이든 5천이든.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씩 세금을 낸다. 그럼 1년에 내는 세금이 얼마? 2,240만 원. 그러면 내가 낸 세금은 240만 원인데 그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 24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제 뭐 기본 공제 받고 뭐 받고 그다음에 세액 공제 받아서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240만 원 냈고 100만 원 공제 받았으니까 140만 원이 환급입니다. 근데 그 140만 원이 환급이 아름답다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뭐하러 그러면 140만 원을 환급을 받아요. 그럴 게 아니라 잘 보니까는 얼마예요? 11만 원씩을 내가 월급 받을 때 더 받았으면 11만 원씩을 더 받았으면 내가 연말정산할 때 그렇게 받을 일이 없고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처분 소득이 11만 원이 늘어요. 그러면 그 가처분 소득 11만 원 는 거를 어떻게 해요? 적금을 드는 겁니다. 12개월짜리 적금을 11만 원짜리 12달 1년 드는 거를 적금을 들면은 11만 원이 터져서 월세 그 이자를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겁니다. 근데 이 11만 원에 대해서 토해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쳤을 때도 이자를 납부하나요? 정부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이연을 하는 겁니다. 이연. 그죠? 이연을 하시는 게 뭐다? 익스체인지 유어 타임입니다. 익스체인지 유어 타임. 익스체인지 유어 타임을 하셔야 시간을 활용하셔야 결국엔 이게 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잠깐 3분만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드머니 강의를 이렇게 지금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작년하고 올해하고도 연결은 계속 되고 있어요. 연결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업그레이드 된 내용들을 계속 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의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대갈님입니다. 대갈님께 한번 우리 박수를 네, 쳐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전까지 안 갈 겁니다.